안녕하세요. 저는 파란만장한 30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기혼 여성이에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서 계신 톡톡 사연을 통해 제 경험담을 공유하여 볼 테니 허심탄회한 의견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하고 묘한 대치를 이루어오다가 그게 펑하고 터져버린 대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제 친정 이야기 잠깐만 설명을 먼저 드려볼까 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었고요. 여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내막이 있었는데 친정 아빠의 바람을 당시 제가 우연히 알아버렸고 그것을 별 생각 없이 친정 엄마에게 이실직고한 것이 도화선이 되고 말았어요. 당신, 웬 다른 여자하고 똑같이 커플 등산복을 맞추고 돌아다녔다는 게 사실이야? 송현이가 목격했다는 그게 정말이냐고. 아니, 어쩐지 그 별 가짠치도 않은 등산이라는 취미에 왜 자꾸 돈이 들어가나 싶어서 내가 그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 역시 세상에 괜한 것은 없는 법이었구나. 송현이 엄마,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잠깐 정신이 돌아서 다른 여자하고 등산을 같이 다닌 것은 사실이긴 한데 결코 깊은 감정은 아니었고 바람이나 같이 쐬는 수준이었어. 뭐? 바람이나 같이 쐬요? 그게 아니라 바람이나 같이 피우는 사이였겠지. 생각해보니까 당신 갑자기 등산 타령을 하기 시작한 게 작년 초가을이었고 그때부터 돈도 꾸준히 밖으로 쓰기 시작했지. 그렇다면 바람이 난 게 거의 1년이 다 되었단 소리야? 이제 보니까 당신 몇 달 전부터 갑자기 향수를 구입해서 뿌리질 않나. 아, 수상했네. 내가 당신에게 놀아나 왔다는 게 너무 비참해. 당장 이혼해. 친정 엄마는 평소에 온화한 성격이셨지만 화를 내실 상황이 되면 정말 불같으신 분이었어요. 한번 눈이 돌아가면 그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성미를 지니신 분이었기에 아무리 홧김에 이혼을 뱉으셨다고 한들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우연히 길에서 친정아빠의 바람 현장을 목격하고 그걸 친정엄마에게 발설했던 것이 전부였던 저는 난데없이 그것이 이혼으로 이어진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친정엄마와 살았어요. 이혼 원인 제공자는 친정아빠였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였는데요. 딱 2년 후에 친정아빠에게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무런 짐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길 원하셨거든요. 저는 난데없이 버림받은 셈이 되었죠. 친정아빠는 담담하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바람이 났던 여자분하고는 다시 만나지 않으셨고 재혼 생각도 안 하셨죠. 이럴 거라면 애초에 바람은 왜 피우셨던 것일까 궁금했네요. 딸이 보고 싶지도 않으신지 그 이후로 연락도 잘 안 주시고 혼자 태평하게 잘 사시는 친정엄마의 의중도 신기했고요. 도대체 결혼이란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평범하고 소박하고 다만 화목이 넘치는 결혼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온전히 누리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기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편하고 그때 결혼 생각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최소 30살 정도는 되고 나서야 결혼할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만사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제가 설마 하니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주인공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28 늦가을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에요. 저보다 훨씬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금쪽 같은 아들을 장가 보내기가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아쉽고 싫으신 모양이었어요. 여자가 되었으면 몸을 늘 조신하게 간수를 해야지. 발랑 까져서는 이미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다니. 아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부끄러운 줄 알고 뱃속의 아기에게도 속으로 결혼식처럼 굳은 행사에 참석시켜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서 결혼식장에 들어서거라. 알았니? 오빠가 나이도 있고 직장에서도 꽤 안정적이고 결혼하고도 남을 때라서 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실 줄은 몰랐네요. 아이고, 혼자 속단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쏙 빠지는구나. 발랑까진 며느리 반기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뭘 잘했다고 그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있는지. 아휴. 저는 막연히 남편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결혼을 한다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반겨주실 거라고만 여겼어요. 하지만 결혼 직전에 저에게 악담 같은 잔소리를 하시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후다닥 서두른 결혼식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검진차 들린 병원에서 뱃속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직 오빠가 퇴근 전이라서 오빠가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주지는 않았죠. 제가 낮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공주님이 탄생할 것 같아요.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아이일 거라고 병원에서 넌지시 힌트를 주더라고요. 뭐시? 공주님? 아휴, 너 그러면 딸을 가졌다는 거니? 아이고, 이럴 어째. 너마저 딸이야? 아휴, 지긋지긋해. 딸이면 싫으신 건가요?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성별 차별하면서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딸 가진 게 너 하나뿐이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겠지. 너는 눈치를 어디다 팔아먹은 거니? 네 시누이가 줄줄이 딸 낳은 걸 네가 정녕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렇다면 눈치가 대단하다고 내가 칭찬을 해주마. 아차, 그제서야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피어오르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만 둘 있습니다. 큰 시누이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고 아이가 그때 벌써 셋이었어요. 그런데 셋 다 딸이었죠. 작은 시누이는 저희 부부보다 딱 반년 먼저 결혼을 해서 이때 아직 아이 소식은 없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손녀만 연속으로 셋을 보신 상태였고 손자가 없으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적잖이 실망하신 듯 한숨을 푹푹 내쉬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민망하고 멋쩍어서 차마 서운하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괜히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 들어서 애써 둘러보았던 시댁에서 슬쩍 빠져나왔습니다. 참고로 시아버지께서는 늘 좁은 방에서 내도록 텔레비전만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고향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외출을 하시느라 시어머니와 딱히 대화도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각방을 쓰시니 식사 때가 아니면 얼굴을 마주하실 일도 없나 보더라고요. 무뚝뚝하고 보수적이셨죠. 이날도 댁에 계신지 아닌지 도통 알 길이 없어서 제가 시어머니하고만 대화를 잠깐 하다가 나왔었네요. 아무튼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딸이라서 실망이라는 반응을 받아든 이후로 기분이 썩 좋지 못하였는데요. 그런 와중에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악담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의 몸가짐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어쩜 조신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결혼 전부터 덜컥 애부터 가지고 난리니? 그 바람에 정신 하나도 없이 우리 아들 결혼시킨 것만 생각하면 내가 화병에 걸려도 이상하지가 않아. 어머니께서 그러시다고 하시니 제가 괜히 죄송해지네요. 오빠하고 저도 갑자기 이렇게 임신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터라 진짜 정신 하나도 없이 결혼식 준비했던 게 두고두고 아쉽기는 해요. 어쨌든 찾아와준 생명에게 고마워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너만 노력하면 돼. 너만. 반란까진 년이면 보통의 노력을 해서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 핏똥 싸도록 앞으로 노력하면서 몸가짐 단정하게 하거라. 네? 발랑 까진 년이란요? 그렇다면 오빠는 아랫돌이 가벼운 놈인가요? 뭐가 어쩌고 저쩌지? 어쩜 그런 천박한 말을 써? 남의 집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남의 집 아들이라뇨? 저의 남편인데요. 아이는 혼자 만든 게 아닌데 저만 발랑 까진 년 되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공평하게 저희 두 사람 다 발랑 까지고 아랫돌이 가벼운 부부로 할게요. 이런 세상에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구나.
둘이 결혼할 낌새가 안 보이길래 가볍게 여기고서는 두 사람 관계를 보았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단속에 들어갔을 것을. 앞으로가 큰일이야, 큰일. 저도 어머니께서 고상하고 여유 넘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말씀을 참 거침없이 내뱉으신 분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손으로 퍽퍽 치시면서 앓는 소리를 한참 내셨어요.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는 듯 그렇게 구시길래 그 앞에서 계속 있으려니 눈치가 보여서 은근슬쩍 자리를 피했었죠. 저라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임신으로 인한 결혼을 하게 된 만큼 직장 생활을 계속 영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직장에서 사무실 이전 문제도 생기는 바람에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했거든요. 사회생활을 쭉 하고 살아왔던 만큼 저는 타인에게 곧이곧대로 받아치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너무 솔직하게 상대를 향해 받아쳐버리면 그게 결국 저에게 어떤 대가의 화살로 되돌아올지 모르는 게 직장이더라고요. 애둘러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표현하는 법을 나름 저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단 말이죠. 이런 제가 생판 남도 아니고 제 시어머니께 말 똑부러지게 반박을 하고 말았으니 속에서는 탄식이 계속 흘러나왔네요. 괜히 그랬나? 고부관계에서 을은 며느리일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 무덤을 팠나?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서 앞으로는 주의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님하고 둘이 새로 개업한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그 다짐이 바로 무색하게 되고 말았어요. 된장찌개에 넣으면 좋을 애호박을 미리 사두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기다란 것을 집어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제 손등을 찰싹하고 세게 치신 거예요. 찌개거리 미리 구입한다고 했으면서 애호박을 왜 이걸로 사니? 저기 옆에 있는 동그란 게 찌개에 넣는 애호박인걸. 이날이 이때까지 너는 모르고 산 거야?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동그란 애호박이 찌개에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처 구분을 못하고 그냥 살 뻔했네요. 그런데 어머님, 이렇게 긴 호박도 그냥 찌개에 넣으면 되긴 하지는 않나요? 어디 식당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곳은 저렴하게 단가를 맞춰야 하니까 그런 거라고 대충 생각을 하면 되지. 너는 안 해도 될 말을 왜 하고 난리니? 아유, 어미 없이 자라서 이런 방면에 영 부족할 것이 뻔하니 내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구나. 뭐라고요? 아, 갑자기 제가 엄마 없이 자랐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꺼내세요? 어머님, 저 지금 서운해지려고 해요. 온전하지 못한 부모 아래서 자란 것들은 꼭 이런저런 하자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니 내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한 것뿐이야.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했건만 너는 뭐 단박에 기분이 상한 티를 팍팍 내고 그러니? 아이고 피곤해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손잡이를 쥐고 있었던 쇼핑카트의 바퀴 부분을 발로 퍽퍽 2번 연달아 차시더니 휙 돌아서셨어요. 다음 코너로 빨리 가서 나머지 장을 보자는 신호이셨는데요. 저는 제가 끌고 있었던 쇼핑카트를 시어머니께서 발로 그렇게 걷어차신 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너무 매너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착잡한 심정으로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나머지 장을 보고 있는데 계산대로 다가가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아휴, 너는 어른 앞에서 표정 관리 좀 제대로 할 수 없니? 누가 보면 초상집에서 가상 치르고 나온 줄 알겠어. 나에게 시비를 걸겠다는 거야, 뭐야? 시비라니요. 저는 그럴 의도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먼저 과한 언사를 하셨잖아요. 쇼핑카트도 발로 세게 치셨고요. 과한 언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임신했다고 유세떠니? 왜 이렇게 매사에 예민하니? 너 우리 아들 앞에서도 맨날 이러고 자빠졌니? 내가 너를 발로 찬 것도 아닌데 카트 이것 좀 걷어찼기로써니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구나. 시어머니께서 앙칼진 목소리로 저에게 일갈을 날리셨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힐끔힐끔 다 쳐다봤어요. 심지어 계산하시던 계산원분들도 손길을 잠깐 멈추시고 시어머니와 제 쪽을 보시더군요. 창피함에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 느낌이어서
시어머니께 뭐라고 반박을 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옳다거니 싶으셨는지 이런 지적을 남기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저 경청이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거다. 알아들었니? 괜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는 대답으로 하지도 마라. 으휴, 내가 이런 당연한 것도 알려줘야 한다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그 형식적인 대답은 뭐야? 너 지금 누굴 놀리니? 방금 어머니께서 대답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길래 이렇게 한 것뿐인데 놀리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 발언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인지 분노인지 모를 거친 숨을 몰아쉬시더니 이내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그제야 시선이 이쪽으로 쏠린 것을 알아차리시고는 황급히 계산대 앞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런 창피함은 아시는 모양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머리를 싸맸는지 몰라요. 참하게 인내해보겠다는 제 다짐이 금세 깨져버린 것에 스스로 허탈한 기분이 들었고 시어머니께서 먼저 시작하신 셈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였다는 합리화까지 끼어들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죠. 그런 와중에 난데없이 작은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야. 올케가 신혼여행 갔다가 사온 게 설마 립스틱이랑 샤워코롱, 딸랑 이것뿐이라는 건 말이 안 되더라? 반드시 뭐가 더 있을 것인데 서프라이즈로 주려고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 것일까 싶어서 엄마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네? 올케에게 얼른 다른 선물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연락을 하라고 하시길래 내가 냉큼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었어. 올케, 나하고 언니 선물 뭔가 더 있는 거 맞지? 네? 아, 형님,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요? 신혼여행 갔다가 온 지가 벌써 한참인데 갑자기 선물이 추가로 더 있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 올케는 무슨 반응을 그렇게 섭섭하게 보여? 그런 생각을 하신 거냐면 궁금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나마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괜히 올케 보고 사람이 너무 차갑고 인정머리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었네?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나요? 참고로 급하게 서둘러서 한 결혼이니만큼 신혼여행지도 미리 예약하는 가격보다 좀 비싸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 친지이고 지인이고 간에 저희 부부에게 굳이 선물 사오지 말고 그저 좋은 시간만 보내다 와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그 의견들을 곧이곧대로 수용하려고 하였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사가면 나중에 어떤 후환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선물들을 샀었는데요. 시누이들 몫으로는 샤넬 립스틱하고 당시에 유행했던 미국 할리우드 스타가 만든 샤워 코롱을 구매했었죠. 분명 받았을 때 엄청 좋아하는 반응들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그때 선물들이 너무 약소했다고 정말 뭔가 더 없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형님, 사실은요, 그때 오빠가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자기 누나들한테는 절대 한 푼도 쓰지 않을 거라고 오만 난리를 쳤었는데 제가 굳이 빡빡 우겨서 립스틱하고 샤워 코롱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걸로 오빠 눈치를 봤어야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추가 선물이 없었던 게 맞아요.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더 사올 수 없었던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뭐라고? 올케, 세준이가 그런 말을 했었단 말이야? 걔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신혼여행 갔다가 비싼 젤리 세트 사줬었는데 그 녀석이 자기가 받은 걸 생각 못하고 적반하장이었네? 작은 시누이가 금세 뒤집어져서 분개를 하더군요. 제가 말에 양념을 치기는 했지만 남편이 아무 선물도 사가지 말자고 강력 주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찔리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제 남편 욕을 한참 하던 작은 시누이는 돌연 민망해졌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실토하였어요.
아무튼 그랬구나. 나는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올케가 자기 시댁 식구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신혼여행지에서 선물도 작은 걸로 사온 거라면서. 진짜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선물을 따로 더 사다 놨을 거라고. 나에게 연락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이 확 들어서 올케에게 물어보게 되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좀 성급했네. 도저히 예사로 넘길 수 없는 내막이었죠. 작은 신우이가 스스로도 아차 싶었는지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뭐라고 꼬치꼬치 캐물어 볼 수가 없었네요. 아니 어쩐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일부러라도 시누이들하고 애써 접점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다했건만 작은 시누이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 선물 얘기를 들먹인 게 너무 뜬금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사주한 거였던 거예요. 진짜 황당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고 일단락 됐으니까 넘기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이번에는 큰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올케, 내가 웬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섭섭한 것 같아서 차라리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올케, 어떻게 신혼여행지를 그 좋은 데로 갔다 오면서 자기 시조카이들 선물은 하나도 안 사올 수가 있었어? 나는 부스러기 하나 내가 쓸 건 바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들 거 안 사온 건 너무 섭섭하더라고.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형님, 아시다시피 경황 없이 급하게 결혼을 진행하다 보니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긴장감이 풀려서 미처 그런 생각까지 못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성의 표시 꼭 해드릴게요. 어? 그래. 우리 엄마가 올케는 자기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좀 상했었는데 올케가 단박에 이렇게 나와주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어지네. 알았어. 고마워 올케. 제가 너무 군더더기 없이 나가니까 당황한 큰 시누이가 내막을 살짝 실토를 해버리더군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죠. 저는 남편의 카드로 인터넷에서 아동 장난감 요즘 최고로 인기 많다는 거 3개를 결제해서 큰 시누이네 주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 되어서 시댁에 들렀을 때 모처럼 큰 시누이가 와 있길래 마주쳤는데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최소한 30만 원 이상 돈을 썼겠던데? 올케가 통이 크네. 그 정도는 쓰고 살아야지. 옛날에는 장난감이 몇천 원 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몇만 원짜리는 기본으로 나오잖니? 자기 시댁 조카들에게 돈 안 쓰고 살면 어디다 쓰고 사니?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거들어대셨고요. 저를 눈으로 쓱 흘기시더니 왠지 모를 승리자의 기색 같은 걸 만면에 띄우시며 시어머니께서 물을 한 잔 느긋하게 들이키실 때 제가 큰 시누이 쪽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자기 식구들을 너무 안 챙기는 사람 같아서 제가 계속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챙기게 해서 제 마음이 이제는 살짝 편해졌어요. 선물 기뻐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응? 세준이가 혹시 챙겨준 거야? 올케가 사준 거가 아니라? 아, 올케가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라서 당연히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올케가 사준 거라고 엄마랑 둘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오빠 돈이에요. 제가 오빠 카드로 긁었어요. 그 순간 콜록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살에 들린 소리를 내셨죠. 코에 물이 역류를 하였는지 티슈를 뽑아다가 코까지 풀면서 기침을 하시는 동안 그 옆에서 큰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을 하고 있었고요. 저만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무섭게 눈을 째리면서 화를 내셨어요. 너 돌았니? 그거 아주 코딱지만 하던데 합쳐서 원가 3만 원도 안 나오게 생겼구만. 그딴 걸 가지고 30만 원 이상 지출을 해? 우리 아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고작 그런 식으로 낭비했다는 것이야? 어머님,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최고로 유행하는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가치라면 아주 비싼 것도 아니에요. 너 진짜 입 안 다무니?
우리 아들의 돈을 그딴 것에 쓰다니. 아유, 분해 죽겠구나. 그리고 세연이 너는 딸만 줄줄이 낳아서 네 시댁에서도 불편하게 지내면서 대체 뭐가 잘났다고 딸들 선물을 네 하나뿐인 남동생에게서 뜯어내? 분해서 길길이 날뛰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눈이 돌아가셨는지 갑자기 큰 시누이를 공격하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큰 시누이는 단박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엄마, 내가 내 시댁이랑 어색하게 지내는 걸 지금 왜 들먹이셔? 그리고 그놈의 아들 사랑 짜증나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엄마를 가장 많이 챙겼는데도 엄마는 맨날 결국은 세준이 타령이야. 그리고 엄마는 어린 손녀들보다도 다 큰 아들 하나를 더 위하시잖아요. 그러더니 큰 시누이는 한참 옥신각신하면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어요. 저는 뱃속 아기가 소란에 불편해할까봐 멀찍이 베란다로 나가 있었네요. 이윽고 큰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짐을 챙겨서는 시댁을 빠져나갔고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너 앞으로 우리 아들 돈 함부로 쓰지 마라. 네가 전에 돈을 벌어놓았으면 무엇하니? 지금은 땡전 한 푼도 안 벌고 우리 아들에게 기생하고 있잖니? 그런 주제에 염치가 있어야지. 어머님, 저 돈 함부로 안 써요. 근검절약 정신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어서 과자도 똑같은 거 있으면 300원 아끼려고 대형마트에서 안 사고 다이소 먹거리 코너 가서 사요. 너는 왜 이렇게 사족이기니? 아이 혓바닥이 왜 그리 길어? 전생에 뱀이었니? 너 그렇게 말했으니 우리 아들 돈 허투루 안 쓰겠지. 내가 두고 보마. 네. 저는 기껏해야 돈 꽤나 주고 사 먹는 거라고는 과일밖에 없어요. 원래도 과일 잘 안 먹었는데 임신하고 나서 입에서 당겨서 그나마 참는 거고요. 뭐야? 올해 과일이 얼마나 비쌀 거라고 뉴스에서 떠드는데 과일도 가격 잘 보고 사 먹어라. 손자도 아니고 손녀인데 많이 먹여서 뚱뚱하게 태어나게 해봤자 좋을 거 뭐 있겠니? 어머님, 남아이든 여아이든 잘 먹고 잘 커야 하는 건 똑같죠. 내가 너 혓바닥 길다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일전에 뭐라고 그랬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고분고분하게 대답하라 그랬지? 그새 까먹은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머님. 그 성의 없는 말투는 나 놀리는 거지? 이거를 확실히 그냥 왕년의 마순자 성질머리 나오게 만드네? 시어머니께서 눈까지 짚고 난리를 치셨고 저는 잔소리 폭탄을 들은 와중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 아가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머릿속으로는 예쁜 풍경이나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겠네요. 일렬의 일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무슨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있었냐고요? 제가 아까 시아버지 소개를 짤막하게 드렸었죠. 남편은 굳이 한쪽을 고르자면 외탁이 아니라 친탁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남편하고 연애하면서 결혼을 안 떠올려 봤던 거예요. 정말 모든 방면에서 괜찮은 남자였다면 결혼은 30 이후에 하고 싶다는 철칙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상대를 놓치기 싫어서라도 결혼하고 싶어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기본적으로 태도라는 것에 결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죠. 오빠, 나 내일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하고 만나서 놀러 가기로 한 거 알고 있지? 일정 때문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 남아 굳이 그렇게 일찍?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반응을 해줘도 좋을 법한데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그래? 그럼 내일 나의 아침밥은 누가 차려줘? 네가 더 일찍 차려주고 나갈 거야? 내일 하루잖아. 알아서 차려 먹고 출근해. 냉장고에 먹을 것도 많아. 나는 그 시간에 도저히 못 차려줘. 그래? 그럼 내일은 내가 평소보다 손해를 보는 날이네? 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말을 했어요. 정을 떨어지게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웃긴 건 이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었죠. 30만 원 선물 사건 때문에 큰 시누이가 시어머니와 갑자기 싸웠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집안일로 남편하고 큰 시누이가 통화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큰 시누이가 일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좀 울컥했나 봐요. 너는 편애만 받고 자란 녀석이 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네가 이득 보고 자란 게 많으면 그만큼 희생을 할 줄 알아야지. 너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 생각만 내도록 할 수가 있어. 누나, 내가 나 편애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엄마랑 아버지가 누나들보다 내가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말려? 굳이 말려야 될 이유도 없고 누나가 나한테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돼. 아휴, 너는 말뿐이나마. 그래, 어렸을 적에 떠올려보면 나 때문에 누나들이 많이 속상했었을 거야. 이렇게 해줄 수 없니? 아니, 글쎄.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통화 음량이 커서 저한테도 그 내용이 다 들렸는데 제가 괜히 큰 시누이한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저 말이나마 맞아 누나 이런 소리가 큰 시누이는 듣고 싶었던 모양이었는데 남편이 정말 매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꾸 제 안에서 큰 시누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집안의 장녀로서 희생하며 살아온 부분도 분명 많았을 텐데 결국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한 건 막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시누이들에게 먼저 안부 문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좋은 하루 보내시라는 정도가 다였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색하게 알았다고 답장만 하고 말았던 시누이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웃는 표식도 같이 보내주는 등 조금의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예정일보다 나을 이르게 출산을 하였어요. 살면서 친정 엄마를 애절하게 떠올려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형제 자매도 없는 저의 곁에 친정 아빠가 찾아와 묵묵히 계셔주신 것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워낙 표현이 없으시고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저에게 딱히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었으나 존재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래서 가족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반면 출산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궤변을 늘어놓아 저를 놀래키셨고요. 우리 아들 닮아서 콧대가 어여쁘네. 특히 눈매. 요 눈매가 딱 우리 아들이야. 우리 손녀가 효녀라서 자기 엄마 안 닮고 자기 아빠만 닮았네. 제가 눈이 가로로 시원하게 트여 있고 남편은 눈이 세로로 동그란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로로 긴 눈매를 보면서 자꾸만 우리 아들 타령을 하시니까 기가 막혔죠. 어머님, 아기는 저를 닮았는데요. 오빠는 쌍꺼풀도 없잖아요. 저는 있고요. 애 좀 봐라. 우리 집안 유전 받아서 아기 눈이 예쁜 건데 넌 무슨 소리를 하니? 아기 보면 은은하게 내 눈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니? 어머님은 쌍꺼풀 그거 수술하신 거잖아요. 저는 자연산이에요. 수술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 유전자에 새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제 눈을 닮은 거예요. 아까 복도에서 저희 친정아빠 보셨죠? 아빠도 쌍꺼풀 진하시죠. 저희 집안 유전이에요. 저도 모르게 와다닥 반박을 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목부터 이마까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셔서 씩씩거리셨지만 대꾸는 못하셨고요. 너무 심했나 싶어서 제가 아차 싶었지만 사실 저도 참고 참다가 말을 꺼낸 거였습니다. 출산한 저를 향해서 수고했다라는 말씀 한마디 안 해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은근히 기분이 상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와다닥 반박했던 것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많이 타격을 입으셨나 봐요. 그 이후로 저에겐 날이 선 분위기를 드러내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 추스르고 제가 일상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를 엄청 갈고대셨습니다. 하루에 기본 대여섯 번은 아기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알아서 네가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다 치자. 집안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는 네 시아버지는 산송장 취급이니? 뭐라도 네가 알아서 보내야 도리에 맞는 거지. 아버님께서 한 번도 그런 요구를 안 하셔서 생각을 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잊지 않고 보낼게요. 제가 아기 돌보면서 집안일까지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정신이 좀 없었네요. 그런 사족은 또 왜 다는 거니? 하여간 너는 학습이라는 게 안 돼. 정신이 없었다고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뭐야? 너 앞으로 꼬박꼬박 잘 보내놔. 내가 두고 보마.
아, 진짜 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이걸 안 하겠다면서 댈 핑계가 도저히 없어서 그냥 수긍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때 회사 일이 무척 바빠져서 3주간 거의 매일 야근을 했었는데 저 진짜 혼자 아기 보느라 시부모님께 때마다 정성스러운 사진과 영상 보내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피골이 상접했던 제가 유일하게 반가웠던 연락은 친정 아빠였죠. 솔직히 그 이전까지는 왠지 어색한 부녀 관계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기 낳고 나서 심리적으로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기하고 찍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친정 아빠가 손녀 얘기는 안 하시고 제 얘기만 하셔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보내준 사진 잘 봤다. 그런데 너 그 사이 살이 왜 그렇게 많이 빠졌고 낯빛이 안 좋아졌어. 잘 쉬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 모양인데 다음에 내가 가서 아기 봐주고 할 테니까 넌 좀 쉬면 좋겠구나. 치킨이라도 시켜 먹으라고 지금 돈 붙였으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력 보충해. 무뚝뚝하셔도 저에 대한 애정만큼은 묻어나는 것에 저는 제 계좌로 들어온 10만 원을 보면서 힘을 얻었네요. 누가 치킨값으로 10만 원이나 주나요? 그때는 치킨값이 인상되기 전이라서 가격도 더 저렴했는데요. 제가 애정 표현이 적은 딸이라서 차마 대놓고 감사 표현은 못했으나 덕분에 큰 힘을 얻고 독방 육아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이제는 때마다 다양한 아기 사진을 받으신 걸로 성에 안 차셨는지 다른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너 분명 육아에 정신 팔려서 우리 아들 소홀히 하고 있을 테지? 오늘 저녁 메뉴 우리 아들에게 뭐 차려줄 거니? 나물이 냉장고에 많아서 비빔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참기름이랑 양념장 맛있는 것도 마침 있고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에게 고기 한 점 없이 비빔밥?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얼른 나가서 고기 한 근 끊어와. 겉으로는 알겠어요, 죄송해요, 잘할게요 라고 하면서 일단 마무리부터 했죠. 그러고 나서 그냥 저녁상으로 비빔밥 차렸어요. 남편이 잘 먹던데요. 고기 따위는 찾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이건 생각 못했건만 치밀하신 분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기만해? 너 어제 우리 아들한테 풀만 먹였다면서? 이제 너를 도저히 못 믿겠다. 앞으로 차리는 끼니마다 사진 찍어서 나에게 보내. 너무 싫었는데 확 그냥 뒤집어 엎을 거 아니면 우선은 꼬리 많은 신용이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네요. 사진 찍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긴 했고요. 그런데 제가 차리는 걸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성에 안 차셨나 봐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 거절할 도리가 없었네요. 그런데 설마 그 당일에 바로 오실 줄은 몰랐어요. 손녀 아기를 보고 싶어 하신 저희 친정아빠가 방문하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저희 딸아이가 그때 곤히 자고 있었어요. 깨울 수는 없으니까 친정아빠가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셨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오신 거였는데 제가 당황해서 맞이하고 보니까 반찬뿐만 아니라 웬 국 얼린 것도 가져오셨더라고요. 내가 진작에 사골국을 크게 한 솥 끓여서 올려놨었지. 이거 바로 냉동실에 넣어놓을 테니까 때마다 해동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런데 오빠가 국은 별로 선호를 안 하던데요. 내가 그런 건 네가 말 안 해줘도 당연히 알아.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몸보신용으로 먹으라고 주면 우리 아들은 군말 없이 먹는 편이니까 그렇게 하면 돼. 파 쫑쫑 썰어서 같이 주는 거 잊지 말고. 집에 대파는 있니? 네, 사다 놓은 거 있어요. 그럼 사골국 내놓을 때마다 제가 대파도 안 잊어버리고 꼭 같이 준비할게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대파 당장 가져와서 지금 바로 썰어놔. 갑자기 너무 피곤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파를 부엌 다용도실에서 집어오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게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 순식간에 저에게서 대파를 빼앗아 드신 시어머니께서는 그걸로 제 머리를 후리셨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것이 아주 그냥 걸핏하면 자기 기분 상한 티 팍팍 내고 너는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듯? 이따위로 굴라고 하듯? 아이고 이를 어째. 이혼 가정이라서 온전치 않은 부모였기에 제대로 배운 것도 없었겠구나.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로 사람을 치세요? 그래도 이게 눈 똑바로 뜨고 지랄대네? 이딴 불량품이 우리 집안 핏줄을 키울 생각을 하니 아유, 눈앞이 캄캄하다. 시어머니의 악담에 제가 드디어 눈이 휙 돌아가려던 찰나였어요. 그 순간 친정아빠가 돌연 등장하시더니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짝 하고 치셨습니다. 대파가 부엌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얼어버렸죠. 집에 친정아빠가 계시다는 걸 제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놀라웠고 친정아빠가 생전 처음 보는 분노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또한 놀라웠습니다. 맞은 뺨을 부여잡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아빠의 얼굴을 확인하시고는 경악하셨죠.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설마 지금 집에 친정아빠가 계실 거라고는. 부모의 과오가 어찌 자식의 결함이 되어야 합니까? 듣자 하니 황당한 꼬투리를 잡으시던데 그러는 사부인께서는 바깥사도 나고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도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가 아니면서 뭐 그리 떳떳하십니까? 친정아빠가 일가를 터뜨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혹스러운 낯빛으로 입술을 꽉 깨물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슬쩍 째려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친정아빠가 코웃음을 치셨고요. 우리 딸을 그렇게 입 가벼운 사람처럼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딸뿐만 아니라 사위도 그렇게 말을 해왔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이혼시키고 싶은데 이혼한 부모의 운명을 물려주는 것 같아서 즉각 이혼하라는 말만은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넘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선 바로 권서방부터 오라고 해야겠군요. 예? 안 돼요. 우리 아들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일에 지장 가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걸로 일을 방해했다고 두고두고 저를 원망할 텐데 절대 안 됩니다. 이보세요, 사부인. 자식에게 원망 듣는 거 하나가 무서우시면서 왜 며느리에게는 이토록 막대하셨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시더니 갑자기 그대로 빠른 걸음을 내서 현관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설마 주랭랑을 치실 거라고는 예상 못했기에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고 잠기는 소리가 났을 때 어이가 없었어요. 가타부타 말씀도 더 안 하시고 도망을 치실 줄은 몰랐네요. 부덕했던 나 때문에 네가 힘든 상황을 겪어왔던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그간 힘들었을 테지.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빠. 저 별로 힘든 일도 없었어요. 늘 묵묵하기만 하셨던 친정아빠가 애절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머쓱해진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을 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친정아빠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간 저희 부녀가 너무 의식적으로 대화를 피해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정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왠지 모를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되었어요. 적은 돈이라도 제가 버니까 그게 좋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에너지도 얻을 수 있었어요. 또래 아기 엄마들이 대다수인 취미 모임도 일주일에 일에 나가게 되었고요. 이때마다 아기는 친정아빠에게 맡겼습니다. 손녀를 엄청 예뻐하셔서 제가 맡길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지으셨죠. 친정아빠에게 이런 면모가 있을 줄은 이때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된 계기가 시어머니의 만행이었기에 남편은 저에게 불만이 있어도 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 모친에게는 실컷 말을 하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집에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바로 집밥부터 먹고 휴식 취하는 게 낙인 사람인데 엄마 때문에 내 와이프가 변심해서 아르바이트 나가고 모임 나가고 이렇게 됐어. 나 혼자 불 꺼진 집에 퇴근하는 요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그런데 이제는 장인어른 눈치도 보여서 와이프한테 그런 거 나가지 말라고 말도 못하겠고 엄마가 버려놓은 행각이 있으니까 나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입장이고 하여간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베란다에 나가서 통화하는 걸 제가 엿들었는데 언뜻 들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 큰 아들 자식이 대뜸 무조건 엄마 때문이라는 타령이나 해대다니. 제 남편이지만 솔직히 한심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억장이 무너지실 법도 했죠.
너무 속상하셨는지 어느새 아예 들어 누우셨어요.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주말에 시댁에 갔었는데 자리에 누우신 채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그 망할 것이 우리 아들의 길을 누르고 조종하고 있어.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가 억울한 일 투성이라고. 제 안에 있었던 일말에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이 증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말이랍시고 시댁에 함께 방문하였던 시누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세준이 녀석 타고나기라 아빠 닮아서 정없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성격이라고요. 걔가 엄마를 위하기나 할 것 같아요? 아들 원망받고서 그 원망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건 아니죠. 언니 말이 맞아요. 은혜 모르는 아들에게 집착하시는 것도 이제 그만두시고 올케에게 이겨드시려고 용을 쓰시는 것도 이제 그만두세요. 아이가 태어났으니 두 사람은 앞으로 부모 역할 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바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신 얼굴이 되셨죠. 물론 저 역시도 시누이들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기에 놀란 참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쪽으로 응시하시면서 이렇게 웅얼거리시더라고요. 아들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딸들까지 포섭하다니. 게다가 사돈께서 엄청 단호하고 무서운 면을 가지신 것 같았고. 아, 그래. 내 패배구나. 내 완벽한 패배야. 인정하마. 그간 내가 미안했다. 의욕을 다 잃어버리신 듯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그저 멋쩍게 돌아섰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옹호했다는 것에는 남편도 놀란 듯 보였죠. 자기는 평생 누나들이랑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로 왠지 모르게 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친정아빠는 손녀 커가는 걸 보시는 재미에 맛을 들이셨고 부녀 사이가 점차 가까워졌어요. 제가 친정아빠하고 돈독하게 지낼수록 남편이 저에게 잘 대해주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제 착각이 아니라 사실인 거겠죠? 그제야 결혼 생활하는 맛이 나더라고요. 점점 더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들하고는 가까워졌는데 시어머니와는 뭔가 대면대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무척 심심하고 외로우신 상태이시기도 하죠. 제가 얼마 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서로 화해하는 길로 들어서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시어머니께서 심심하고 외로운 생활을 더 하시게 둘지 제가 살짝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어린 시절부터 언젠가 내가 나중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애는 낳지 말자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포함해서 두 동생, 즉 세 남매를 키우느라 너무나 고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입는 것도 아끼고 먹을 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가끔 저희 생일 때는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고기 같은 맛있는 걸 먹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눈치가 보여서 많이 먹을 수도 없었고 게다가 저는 장녀였습니다. 사는 게 힘드셨던 부모님은 장녀인 제게 어떠한 희생을 바라고는 하셨죠. 네가 누나잖아. 그러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누군가가 보기엔 별 문제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니었습니다. 다 커서 생각해보는 지금도 그 당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어른이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그때는 실제로 나이가 어렸기에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을 이해 못한 건 아니지만 저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많았기에 부모님의 기대에 저 자신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동생들 신경 안 쓰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고 다른 집 애들처럼 부모님한테 듬뿍 사랑도 받고 싶은데 장난감 하나를 사도 남동생들이 가지고 놀게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누나인데다가 혼자 여자였기에 인형과 같은 여자애들이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동생들도 놀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고심 끝에 딱 남동생들만 가지고 놀기 좋은 로보트를 사곤 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한 장난감을 받아본 것은 아버지가 집에 오는 길에 근처 가게에서 받아온 낡은 오리 인형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어린 시절을 통틀어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도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다고, 나는 로봇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떼를 쓰면 부모님은 늘 누나가 돼서 그런 것도 동생한테 양보 못하고 어떡해?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욕심쟁이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경험들은 딩크족이라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생, 중학생이 당장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 또래 애들 중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 빼고요. 저는 당시 같이 지내던 반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절대 자식은 안 낳을 거야. 라고요. 단순하게 보면 그냥 어느 조숙한 여학생의 별것 아닌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동생들을 챙기느라 저를 챙겨주지도 않는 부모님에게도 화가 많이 나 있었고, 다 떠나서 부모님 두 분이서 산다고 해도 아등바등 살아가야 할 가정 형편에 저를 포함해서 자식이 셋이나 돼서 안 그래도 힘든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지쳐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복권이라도 맞아서 재벌이 되지 않는 이상 죽어도 애는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자랐기에 성인이 되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동생들만을 생각했고, 저는 장녀니까 다 커서 어른스럽다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나마 진짜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동생들이나 부모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독립을 핑계로 거의 반 이상 연을 끈다시피 해서 집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그동안 장녀라는 이유로 이 집에서 희생되어 왔으니까 앞으로 내가 버는 돈 전부 다 내 거라고, 집에는 한 푼도 안 보낼 거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님은 처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기껏 어려운 형편이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가족을 버리는구나.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제대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효도를 원한다면 그렇게 엄마와 아빠가 좋아하던 동생들한테 받으라고 했죠. 갑자기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에 처음 집을 나왔을 때는 제가 다짐하고 버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울적하고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제 선택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동생들도 처음에는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의무적으로 답변하거나 가끔 바쁘고 답변하기 귀찮은 날에는 아예 무시를 하니까 점점 연락 오는 정도도 드문드문하게 변했어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동안은 크고 작은 것부터 전부 동생 위주로 맞춰야 했기 때문에 어릴 적 장난감 같은 것은 물론이고 커서는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다니면서 온전한 제 것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비록 없는 형편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월세, 생활비에 이것저것 다 나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도 얼마 없는 힘든 삶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뭐 집에 남아있었다고 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남편을 남자친구로서 만나기 전까지는 비혼주의에 가까웠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과도 가끔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언제나 나는 결혼할 생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물론 극단적인 비혼주의는 아니었기에 당연히 좋은 사람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솔직히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만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부모님과 동생들과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애인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과 연애 이상의 먼 미래를 기대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결혼은 하더라도 애는 절대 낳지 않을 거라는 일념 하나만은 확고했던 저랑은 전혀 맞지 않았죠. 그러던 중 이제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남편만이 유일하게 자신은 결혼을 하더라도 애는 안 낳는 딩크족으로 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애가 있다고 해서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부부끼리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애를 낳는다고 좋아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정말 좋은 부모님이 될 자신도 없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낫지. 남편은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치관뿐만 아니라 남편은 자기 일에 무척 성실한 사람이었고 나쁘게 보면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지만 좋게 보면 뚝심 있고 자기가 결심한 바를 쭉 밀고 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죠. 아주 조금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남편은 저처럼 극단적인 딩크족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애를 낳는다는 단 하나의 가정도 염두에 두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저랑 아예 똑같은 마음인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변에서 저 정도로 강하게 애를 낳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남편만큼 제격인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어찌됐든 남편 역시 애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속전속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저희 둘이 오손도손 먹게 살기에는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애를 낳는 순간 굉장히 힘들게 살 게 눈에 빤히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꾸역꾸역 애를 낳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난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도 없는 형편에서 대체 애를 왜 낳는 건지. 솔직히 그건 자기들 욕심 아닌가요? 아무리 부모가 애정을 주고 잘해준다고 해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줄 수 있는 애정과 돈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애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두 종류의 애정이 모두 필요하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요즘 같은 세상에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줄 형편도 안 되면서 애를 낳는 것 그것 또한 애한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저희 형편을 제가 직접 몸으로 느끼다 보니까 남편이 저처럼 애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한번 안도했어요. 게다가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 역시 남편이 딩크족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는지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질 않더라고요. 명절에 가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자가 되어서 여유 있게 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법 제 마음에 드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이 3년째가 되던 해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이 낳으라고 잔소리 한번 하지 않던 시부모님이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였는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애를 가지라고 틈만 나면 저한테 성하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지만 만나는 일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러고 보니 너네 아이는 안 낳을 작정이니? 라며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꺼내고 또 꺼내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남편이 좀 강하게 나서줬으면 해서 흘끔흘끔 곁눈질을 해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 혼자서 시부모님의 원망 아닌 원망을 다 받아들여야 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몇 개월 넘게 들으니까 정말 귀에서 진물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나를 잡고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지금 계속 나보고 애 낳으라고 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 듣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애 안 낳는 거 나 혼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나랑 합의한 거잖아. 우리 결혼할 때부터 애 안 낳고 우리 둘이서만 살기로 얘기했던 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그거 몰랐던 것도 아닌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네? 당신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더 버티기 힘들어. 아휴,
우리 부모님도 설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를 안 낳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신 모양인가 보지. 솔직히 난 엄마랑 아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그냥 우리가 한 명 낳으면 괜찮지 않을까? 둘 이상 낳으면 조금 무리겠지만 하나 정도는 우리 사이 돈독해지는데도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남편은 그새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부모님 편을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반대집에서 밤중에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면서 문을 두들길 정도로요. 솔직히 저로서는 갑자기 배신당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고 안 낳고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분명히 서로 같은 방향인 걸 확인했고 지금 이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였는데 갑자기 남편도 딩크족이 원래 아니었던 것처럼 한 명만 낳아볼까? 라는 식으로 가볍게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동안 남편이랑도 냉전 기간을 가졌어요. 도저히 이전처럼 남편 얼굴 보고 웃으면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이야 옛날 분들이시니 그렇다 치는데 남편이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쌀쌀맞게 굴고 대화 한마디 안 하려고 하자 그때부터는 남편이 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로 딱 한 명만 낳자. 내가 지금 하는 거 말고도 다른 일까지 뛰어서 더 열심히 일해볼게. 당신이 애 낳는 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거 하나 없을 수 있도록 무조건 더 내가 노력할게, 어? 애들 자다 깨서 칭얼거리는 것도 내가 다 봐주고. 그런 조건으로도 안 될까?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애정이 있는 남편이기에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제가 지금 일을 다니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만둬야 한다거나 할 일 없이 애 낳은 직후에만 육아휴직 잠깐 쓰고 산후조리 마친 다음에 애들 좀 봐주고 그 이후에는 전처럼 멀쩡히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면서 힘든 것들을 남편이 전부 다 해준다는 조건만 제대로 맞으면 시부모님과 남편 소원을 못 들어줄 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당신이랑 나 둘 다 바쁠 땐 애들 어떡해? 나는 죽어도 애 낳는 것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커리어 망치기 싫으니까 만약에 애 낳고 당신 힘으로 애 못 돌보면 그건 당신 대신 시부모님이 해주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때는 내가 애 낳는 거 생각해 볼게. 제가 한풀 꺾여서 나오니 남편이 자기가 무조건 설득하겠다며 본인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애써 아이 낳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을 하며 아이 계획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죠. 본래 딱 하나만 낳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임신을 한 것 같은 기미가 보여서 병원에 가니까 애가 쌍둥이였던 겁니다. 솔직히 당황스럽고 자식 가진 상황에서 그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형편이 둘 이상의 애를 알뜰살뜰 잘 돌봐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왠지 그 약속도 지켜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왕 생긴 거 어쩔 수가 없었죠. 막말로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저는 축 처져 있는데 남편은 쌍둥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기뻐하더라고요. 솔직히 혼자 자라면 애가 너무 외로울 뻔했다는 둥, 둘이라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둥, 시부모님 역시 저의 쌍둥이 임신 소식에 그날만큼은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는 맛있는 것만 차려주셨습니다. 그래, 원래 부부들은 무조건 애가 있어야 돼. 게다가 쌍둥이라니 이게 무슨 복이야.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애를 낳은 다음에야 남편과 시부모님이 봐준다고 해도 솔직히 애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은 오로지 저 혼자 힘들잖아요. 입덧도 엄청 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다 쑤시는데 진짜 병뚜껑 하나만 제대로 안 따져도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진짜 살면서 이래저래 힘들었던 일 적지 않았지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쌍둥이가 뱃속에 있던 그 10달이었을 겁니다. 출산을 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또 몸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건 어찌저찌 애들을 잘 돌보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고 이때부터는 남편이 책임지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출산과 육아는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약속한 대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번거로운 것들은 본인이 다 도맡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애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시 저희는 저희 부부 생활비에 시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쓰는 돈 자체가 그리 여유 있지가 않아서 밥 차릴 때도 조금 아껴서 차리고 옷도 한참 고민하다가 사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기니까 분유값에 기저귀 값에 애들 옷이랑 신발도 사줘야 되고 게다가 아기들은 왜 그렇게 빨리 크는지 조금만 지나도 이전에 입던 옷이 안 맞아서 곤란했습니다. 그나마도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받아보겠다고 중고거래 올려서 애들 물건도 엄청 팔았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급작스레 해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육아휴직을 쓴다고 할 때 회사에서 좀 안 입고 온 표정을 짓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는 만큼 저는 당연히 제 권리를 발휘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쓰고 있었는데 재출근을 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고용노동부며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다 보니까 변호사님에게 문의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 임원진들도 면접을 하면서 제가 애를 둘 낳았다는 이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묘하게 표정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직 준비하던 모든 회사들에게 불합격 통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의 월급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는데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째 오랜 시간을 버텼지만 이제는 저축한 돈에서 까서 쓸 것도 없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3살이 되던 때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남편 혼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뭐라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들 때문에 도저히 취직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어머님이 애들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렇게라도 애들을 맡긴 후에 취직을 하려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간신히 작은 중소기업에 사무보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손주들 못 봐주겠다.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움에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한 달 봐줬으면 많이 봐준 거 아니냐. 너도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애들이 집에 있어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아니, 취직을 한 건 취직을 한 거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저도 남편도 애들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돈을 벌겠습니까?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제가 너무 곤란해요. 남편도 저도 지금 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 제대로 봐줄 시간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시잖아요. 제가 애 안 낳으려던 거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애들 봐주겠다고 해서 낳은 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피해도 없을 거라 하셨고 키우는 것도 다 도와주신다고 해서 애들 낳은 건데 솔직히 그게 다 지켜지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어머님도 저희 집 사정 지금 빤히 아시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필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을 때 마침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 오래 전화를 하는 게 눈치가 보여서 가급적 빨리 끊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린애들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시아버지가 손주들 돌보는 걸 반대한다면서 무조건 데려가라는 통에 전화를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저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날은 일이 종일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니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애들은 거의 거실에서 혼자 놀게 방치하고 본인들끼리 하하호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 걸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몇 되지도 않는 애들 짐을 바리바리 싸서는 제 손에 들려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이야기 끝나기 전까지는 못 가요. 저나 남편이나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나까지야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지만 애들 하원할 때는 누가 데리러 가지고 저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는 대체 누가 저희 애들 봐줘요. 도우미 아줌마 둘 형편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지. 언제까지 다 늙어서 새파랗게 어린 손주들이나 보고 앉아 있어. 그 정도는 부모인 네가 알아서 해야지. 사람이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남편이랑 시부모님 믿고서 애 낳은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항의를 해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너무 약해 빠진 소리를 한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때는 애 둘이 아니라 5, 6을 낳아도 어떻게든 다 잘 키웠어. 어휴,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볼 의지가 없다니까, 의지가.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한테 애들을 맡기기로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애들을 재우면서까지 맡기는 건 아니었어요. 저 일 끝나고 남편 집에 오면 다시 애들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는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거의 저랑 남편이 퇴근하기 전까지 남는 몇 시간 정도만 시부모님이 손주들을 돌봐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 부분을 피력해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힘겹게 들어갔던 사무보조 일을 그만두고서 애들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빨리 투잡이라도 뛰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 다니는 것도 힘든데 무슨 2개나 일을 뛰어야 하냐면서 시간 많을 때는 맨날 술만 퍼먹고 있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꼴을 몇 달 넘게 보니까 진짜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애들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요. 어지간해야 저희들이 어떻게든 버텨보지. 상황상 남편도 이전보다 월급을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졸지에 그나마 숨 트일 구멍이라도 되었던 저의 직장도 제가 일을 그만둬야 했기에 멀쩡하게 애들을 돌볼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소리 하기 무섭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획 뺏는 소리가 나더니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라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시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매일 봐달라는 게 아니다. 애들 어린이집 다니니까 어린이집 가는 건 내가 출근하면서 버스 태우면 된다. 대신 애들이 끝나고 나랑 남편 퇴근할 때까지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 하원이랑 퇴근까지 딱 3시간에서 4시간만 봐주시면 된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절대 손주들 더는 못 본다면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매일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하원하고 퇴근하는 3, 4시간만 봐달라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럼 애초에 애를 낳지 못하게 하던지. 나이 70 넘게 먹은 노인이 거짓말을 해야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손주들을 볼모로 참.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놈의 생일입니다.
친구를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인천에 살고 있는 55살 윤창모라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내와 2딸을 두고 있는 가장이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에만 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이었습니다. 평소 예민한 편이라 반드시 핸드폰을 꺼두고 자곤 하는데 그날은 깜빡하고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잔 날이었습니다. 12시쯤 갑자기 벨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왔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아내마저 깨게 만들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누구에게서 전화가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예상치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동창 영재의 대학 친구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사실 내 고향 친구인 영재가 소개해준 친구였습니다. 술만 몇 번 먹고 전화번호만 주고받았지 서로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한참 의아해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 땅이 꺼질 듯한 친구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모야, 영재가 갓댄다. 나도 방금 재수 씨한테 연락 와서 들었어. 나도 이제 출발해. 장례식장에서 보자. 순간 저의 숨이 툭 멈추었어요. 영재라면 고향 친구이자 아주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만나면 눈물도 나지 않는 건지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이성을 되찾곤 알겠다 말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앞을 보는데 컴컴한 밤이 제 시야로 몰아닥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재가 죽었다니. 심장이 널뛰었습니다. 영재는 학창시절 줄곧 붙어 지내다가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만나다가 친구도 저도 가정이 생기면서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만 2번 보고 나이가 들자 그마저도 힘들어 살아있다는 안부만 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산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죽었다니. 저는 떨리는 오른손을 다른 손으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수차례 다짐하며 힘겹게 엑셀을 밟아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여인 후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고향이라 가는 길은 험난하고 또 낯설었습니다. 시골인지라 여전히 길은 구불구불했고 갑자기 밤중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조심조심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이 걸쳐 도착한 장례식장엔 고요함과 적막함만이 감돌았고 영재의 영정사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재는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이보다는 조금 어려 보이는 영재의 모습에 저는 가슴속에 휘몰아치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진이 자신의 영정사진으로 쓰일지는 추호도 생각지 못했을 것인데 저는 사진 속의 영재를 보며 외면하려 했던 친구의 죽음이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눈물을 콕콕 찢고 있던 친구 마누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사진 찍는 걸 원체 좋아하지 않던 양반이라서. 저는 천천히 친구 마누라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물도 못 먹은 모양인지 입술은 바짝바짝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물 한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마누라는 힘없이 웃으며 희미한 초점이 어린 눈으로 사진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더욱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때마침 친구 마누라 옆에 있던 아들은 제게 와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구 아들은 5년 전 잠깐 스치듯 봤던 혈기왕성한 청춘의 모습에서 이제는 어느덧 어른의 티가 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런 모습은 늘 반듯하고 의젓했던 영재를 고스란히 빼박아 있어 저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영재의 영정사진을 한번 바라보다 다시 친구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한 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큰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재석이가 보이지 않는 거지? 저는 의아한 마음에 계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친구 마누라는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석이 세상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재석이가 죽었다는 말은 영재가 죽었다는 소식만큼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영재는 제게 단 한 번도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떻게... 온몸이 다 떨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창모 씨는 몰랐을 거예요. 이인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인은 그 일이 있고 난 후 방 안에만 콕 박혀 있었으니까요. 재석인 너무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공부 잘해, 엄마 아빠 위해줘, 속 안 썩이고 너무 착하기만 해서 세상살이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자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재석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것도 밤중에. 애아빠도 나도 애 보내고 난 뒤엔 미쳐갔어요. 자식 앞서 먼저 보냈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숨만 쉬는 산송장처럼 살았어요. 어느 날은 죽은 자식한테 빌었어요. 우리도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죽는 게 쉬웠다면야 벌써 몇백 번 죽었겠지만 남은 자식도 있었고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애아빤 자기를 완전히 놔버렸어요. 잘 되어가던 사업에서도 손을 떼버렸고 그러다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할 만큼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죠. 완전히 폐인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저도 그런 애아빠한테 정신 차리라 말을 못했어요. 나도 힘들어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이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재가 빚더미 속에서 아이까지 보내고 죄책감으로 희망 없는 삶으로 삶이 지옥이라는 굴레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상상도 못할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니. 저는 힘껏 온기를 불어넣듯 그 손을 붙잡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친구와 친구 마누라가 겪어야 했던 모래알 같은 고통을 헤아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5년 전 어느 날 밤인가 영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던 게 생각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받긴 했지만 영재의 목소리는 잔뜩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영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야, 너 살면서 죽고 싶었던 적 없냐? 혀가 잔뜩 꼬부라진 목소리, 거친 숨소리. 이 녀석이 술 먹었구나 싶어 저는 한숨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몸과 정신은 고된 일들로 넉마가 되어 있는데 술에 취한 친구놈의 전화 같은 건 얼른 끊고 집에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날 기다리고 있으니 데리러 가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그런 말을 한 친구놈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 다시 전화를 걸까 했지만
그것도 귀찮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을 겪은 친구로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통으로 얼룩진 마음이 되어 친구 마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검게 그늘진 눈을 감으며 마치 다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는 듯 마저 말을 이었습니다. 간암에 걸렸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손을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암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뭐 하나 할 수도 없이. 뭐 그리 급하다고. 그녀의 그늘 안으로 눈물들이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죽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죽는다 하니 친구놈들 못 만나고 가는 게 아쉽다고, 이렇게 등지는 게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게 소원이라 했는데. 그이가 창모 씨를 참 좋아했어요. 인터넷에 이름을 한 번씩 쳐보곤 했어요. 가끔 가다 기사가 한두 개씩 올라오거나 뉴스에 창모 씨가 나오면 너무 좋아해서 그날은 술도 안 먹고 저한테 하루 종일 창모 씨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잘된 친구 한 명 알고 있는 게 그게 참 인생 잘 산 것 같다는 위안이 된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참 자기를 생각해주는 친구였다고. 속 깊은 친구였다고. 그런 친구가 잘 돼서 자기가 다 좋다고. 친구 마누라의 말을 듣는데 저는 목이 확 막혔습니다. 마치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목구멍을 틀어막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을 보는데 도저히 그 얼굴을 지켜보고 있을 수도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도망치듯 뛰쳐나와 끊었던 담배를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타들어가면서 매캐한 연기가 속 안으로 들어와 고통이 온몸을 쑤시듯 제 몸을 후비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연기를 깊게 들이키고 뱉고를 반복하며 방금 전의 말 속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연거푸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전화에서 친구는 내게 전화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죽은 아들이 너무 그립다고, 미치겠다고, 이 빌어먹을 인생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내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가슴에 얹힌 짐들을 잠시라도 내게 내려놓고 싶었던 걸까?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그저 바닥에 고꾸라져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정신이 좀 깨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벌써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젠 제가 뭘 해야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친구 마누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게 소원이라 했는데. 친구가 그토록 원하던 일, 하지만 살아생전엔 해주지 못했던 일을 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고향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다 멀리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제 말에 다 알았다고 하곤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저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먼저 떠난 친구놈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친구의 죽음을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몇몇은 저처럼 진작 친구를 찾아뵙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고, 손도 써보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떠나버린 친구의 죽음 앞에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그때 학창시절 가장 장난꾸러기였던 친구 한 놈의 제안으로 우리는 술 한 병을 뜯었고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만난 우리들은 떠난 친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은 하지 못하고 빙빙 주변만 맴돌았던 거. 그런 친구를 쑥맥이라 놀리다 어느 날 그 여자와 친구를 화장실에 가두고 웃으며 도망갔던 것. 친구가 너무 당황하여 얼굴이 벌개져선 우릴 향해 열어달라 소리쳤던 것. 항상 벼락치기 하듯 공부해도 곧잘 100점을 맞던 것. 그걸 보며 우리 모두 너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비교당한다고 욕을 했던 것. 친구놈이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축하의 의미로 막걸리를 친구 얼굴에 냅다 부어버린 것. 그러다 그게 하필 친구 할머니가 아껴 말리고 있던 곶감에 다 튀어 할머니가 불같이 화내며 우리를 쫓아왔던 것. 얘기를 하다 보니 과거 속에 파묻혀 있었던 이야기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본물 터지듯 끊이지 않고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말투도 서울말씨에서 고향말씨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운구차가 올 때까지 가슴 한구석 가장 아렸던 이야기들은 그렇게 하나하나 실오라기처럼 풀려나가 하늘 위로 날아갔습니다. 친구의 마음에 닿을 듯 닿지 않을 듯. 그러다 우리 사이에서 모기를 닮았다 해서 모기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놈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제가 서울로 올라갔던 일화를 꺼내었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된다. 니 그날 그냥 인사도 없이 가버릴 줄은 내 생각도 못했다. 왜 그랬나 그때? 바로 제가 서울에 가는 날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호련히 서울로 떠나갔던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할 얘기였지만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조금은 사소한 일이기도 한지라 우리끼리 가끔 술 한 잔을 기울였을 때에도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의 침묵에 친구들도 함께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젠 영정사진 속으로만 볼 수 있는 영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렵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실은 영재한테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다. 콤플렉스라는 말에 친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절대 티내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항상 뒤였다 아이가. 죽어라 공부해도 영재는 못 뛰어넘었다 아이가. 그게 상처였다. 난 항상 코피 흘려 죽어라 공부하는데 영재는 하는 둥 마는 둥 매일 니네랑 놀아도 맨날 100점 맞고. 하다못해 우리 아빠도 어느 날 술 먹고 나한테 그러는 기라. 영재가 대하라면 니는 종지 그릇이라고. 종지 그릇이 대하 옆에 서면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랬다. 영재는 제일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난 이상한 대학에 붙어갖고 우리 둘이 같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영재랑 같이 가기가 싫더라. 그래서 혼자 올라가 버렸지. 친구들은 제 말에 모두 이제야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도 늘 친구보다 뒤에 등수를 차지했습니다. 코피 흘려가며 밤새 공부에 시험을 쳐도 늘 하는 둥 마는 둥 공부했던 친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격 좋고 의리도 있었던 친구가 좋다가도 늘 제 것을 쉽게 가져가 버리는 놈이라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부러웠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내가 영재를 멀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좀 괜찮다 싶은 회사에 들어가서야 영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모든 게 나보다 뛰어났던 친구, 나보다 착하고 의리 있고 모두가 좋아했던 친구, 우상이었던 존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겐 뛰어넘어야 했던 존재. 그랬기에 어느 정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
나 너보다 잘 살고 있다고 으스대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난 꽤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내가 그런 빈약하고 한없이 가난했던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질문들이 시작되니 드디어 안개에 쌓였던 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놈의 아들과 부인이 유골함 위에 흙을 뿌리고 진행되는 동안에 전 그것을 보며 다시 한번 휘몰아치는 감정과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친구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 가난했던 내 마음을 눈치챘었을까? 생각해보면 알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술에 너무 취해 친구에게 널 조금은 질투했다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던 네가 조금은 싫었다고 말하던 날,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날 대단하다 생각했을지 몰라도 내가 부러웠던 건 너였어. 너 나랑 놀 때 밤 되면 맨날 니네 어머니가 산에서 짐승 나온다고 얼른 너보고 들어오라 소리치지 않았냐? 난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다. 너도 알겠지만 난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랐잖냐. 그래서 난 그런 부모님 있는 네가 부러웠어. 그건 죽어도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친구를 부러워했었지만 친구는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네가 정말 힘들 때, 네가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들 때, 그땐 자존심 그딴 거 개나 주고 나한테 말해라. 내가 어디든 너 있는 대로 갈게. 있어 줄게 내가. 친구는 제 옆에 있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게 결혼을 앞두고 실연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하여 하루아침에 잘렸을 때, 여린 힘으로 꽃을 피워내려 해도 잘 되지 않는, 살려고 버둥거려야 했던 20대를 내내 저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정말 인생에서 허우적거리며 혼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을 땐 전 친구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더 바닥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 추락해버렸을 땐 전 친구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전 흙에 덮여 사라져가는 친구의 유골함을 보며 한 줌의 제가 되어가는 친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너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었다면 어땠을까? 괜찮냐고,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어봐 주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날이 안 올 순 있었을까? 네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생각들과 후회의 감정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은 소용돌이처럼 돌고 돌아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살아생전 걸걸했던 그의 목소리가 제게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모야,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친구는 맑은 얼굴로 웃으며 어렸을 적 도랑에 빠진 절 구해줬던 그 얼굴 그대로 그 맑은 미소로 제 손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선 눈물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절 보고 당황해하면서 제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기다. 다 알고 있었는데 걔한테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없었을 때, 갑자기 끊겼을 때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분명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난 놈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알아서 잘 이기고 일어날 거라고 친구놈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게 겨우 그런 얄팍한 마음이었다는 건 친구놈이 죽은 후에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을 때 어두운 그림자가 제게로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친구를 닮은 자상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친구놈의 아들이었습니다. 친구 아들은 투박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미안하다고,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고 친구놈에게 할 사과를 이 아이에게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놈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형이 죽고 아버지 만신장이었어요. 아버지 빚도 제가 갚아야 했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많이도 미워했습니다. 몹쓸 말도 많이 했고요. 저도 그게 다 후회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산 사람은 또 살아야죠. 어머니도 계시고요. 듬직해 보였던 친구의 아들은 말을 하다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듯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는 영재의 손을 잡듯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친구 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그러다 저는 친구 아들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친구에 대한 죄스러움과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돌아온 이후 제 수중에 있는 돈 중 꽤 많은 돈을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주었습니다. 친구 아들과 아내 모두 너무 놀라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은 못 받는다고 수없이 거절했지만 저는 이렇게 값싸게라도 갚아야 집에 가서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다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돈을 얹어주었습니다. 돈을 줘서 그런지 마음은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그보다 제겐 친구의 죽음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살기 위해 일에만 몰두하고 삶에 치여오듯 살았던 제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일과 성공이라는 단 열매만 맛보며 마음의 헛헛함과 빈자리를 메우려 했지만 사실 전 그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겐 늘 각박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생각도 비워지고 마음도 천천히 내려놓게 되더군요. 또 이제 고향 친구들을 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동창회도 별로 나가지 않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아했지만 결국 저의 이런 공허한 마음을 속속들이 채워주고 빈 인생을 메워주는 건 역시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친구의 죽음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친구의 죽음은 제게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마저 늘 제게 주기만 했던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소중한 진리라 여깁니다.